이번 시간은 한국의 취업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자본의 형성은 학교 교육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현장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더 높거나 성장의 잠재성이 더 큰 산업에 취업해 있는 경우는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 질이 더 높은 인적 자본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도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축적한 경험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취업 구조는 경제 성장의 단계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인적 자본 형성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취업자 조사는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르면 취업자란 조사 대상 주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일한 가족 종사자의 경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자를 취업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실업자란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가 경제활동 인구가 되고 그것을 노동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해방 전의 통계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채 평소 하는 일의 여부에 따라 유업자와 무업자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업이나 가족 종사자와 같이 유업자와 무업자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업자를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라는 노동의 공급에 대응하는 통계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해방전 통계를 볼 때에는 이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유업자 통계가 있었는데 호구조사와 국세조사입니다. 호구조사는 행정자료로 호주, 즉 가구주의 직업을 매년 조사한 것인데 그때 가구원에 대해서도 호주와 같은 직업이면 주업자로, 다른 직업이면 기타 업무자로, 직업이 없으면 무업자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조사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 센서스인데 1930년, 40년, 44년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림 4-12는 호구조사에 의거해서 호주의 직업별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체 호수의 합계와 농림업에 종사하는 호수는 오른쪽 눈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왼쪽 눈금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 호수가 1917년에서 43년 사이에 360만 호에서 454만 호로 늘어났는데 직업별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림업이 가장 완만하게 늘어난 반면 강공업은 1930년대 중엽 이후 급증하였습니다. 상업, 교통업, 공무 자유업, 기타 유업 모두 농림업보다 빠른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구마다 가구원 수도 다르고 그들의 직업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개인 기준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조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준의 조사입니다. 호구조사의 유업자 수는 1917년에 1046만 명에서 1943년에는 1092만 명으로 집계되어 그 사이에 큰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림 4-13은 조선인 유업자 수를 전체 인구를 나누어서 구한 유업률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남자 유업률은 파란색 실선으로 여자 유업률은 빨간색 실선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여자보다 남자 유업률이 높게 나온 것은 통상 그러하지만 양자 모두 유업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의외입니다. 앞의 그림 4-12에서는 호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농림업 이외의 직업별 호수가 모두 빠르게 늘어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합니다. 특히 1920년과 30년대 초에 두 차례 계단식의 하락이 됐던 점이 눈에 띕니다. 국세조사의 결과는 남녀를 각각 동그라미 표식으로 제시했는데 1930년과 40년에 남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여자의 하락폭이 컸는데 1944년에는
다소 반등했지만 193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변화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해공업에 관한 조사를 보면 당시 농가가 부업의 형태로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여성의 경우 마직물이나 면직물과 같은 직물을 짜거나 남자의 경우 가만이나 멍석 등을 짜는 간해공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직물의 경우 시장에서 공장제 생산물이 거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간해 부업이 유지되었던 것은 농가의 안악들이 농한기에 이들 직물을 생산해서 작업하면 현금 지출을 줄여 가계의 보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4-14는 전술한 호구조사와 국세조사에 의해서 광공업 유업자 수를 성별로 나누어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농가 간해공업이라 한 것은 호구조사에서 농가의 가구원이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프에서 플러스 기타 업무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광공업에 종사하는 주업자에 기타 업무자를 더한 것을 말하고 플러스 농가 간해공업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다시 농가 간해공업 종사자를 더한 것을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광공업 주업자는 1930년대 중엽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공장 등에 고용된 전업화된 근로자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농가의 간해공업으로 분류된 것은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업과 같은 전업화되지 않은 자들로 생각됩니다. 그래프에서 1930년과 1940년에 보라색 동그라미 표식을 한 것은 국세조사의 결과인데 남자, 즉 패널 A의 유업자의 경우는 1930년대 30년과 40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들 유업자 수가 주업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볼 때 간해공업 등 중에서 일부가 국세조사의 유업자 수로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가 간해공업에는 일시적인 부업에서부터 전업에 가까운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여자, 즉 패널 B의 경우는 유업자의 대부분이 간해 부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국세조사의 결과를 보면 1930년과 40년에 유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 시기 공장 노동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의문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1930년 국세조사에서 유업자로 파악되었던 예컨대 마직물 업자라든지 1940년 업자들이 1940년대 조사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면 다른 간해공업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유업자 통계에서 사라진 것은 1940년 국세조사에서 유업자의 기준이 1930년보다 좀 더 엄격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유업자 통계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음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점차 엄격하게 바뀌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호구조사의 유업자 기준은 국세조사보다는 좀 더 느슨했기 때문에 간해 부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유업자로 파악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호구조사의 유업자 기준도 후기로 올수록 점차 엄격해진 쪽으로 바뀌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1930년 국세조사를 시행하면서 그때 적용되었던 유업자 기준이 그 이후에 실시된 호구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호구조사로 구한 유업률이 계단식으로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상을 통해 드러난 것은 당시 조선의 농가에는 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아직 농업과 분리되지 못한 채 부업이나 간해공업이 광범하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그 산업의 주업자들이 그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4-14의 광공업 유업자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농가 부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간해 수공업은 쇠퇴 또는 해체되어 가고 있었던 반면 공장 근로자와 같이 전업화된 유업자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업자라 해도 그 속에 질이 다른 여러 부류가 뒤섞여 있고 그 변화 방향도 달랐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후는 1963년부터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먼저 남한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이를 보면 그림 4-15와 같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전수란 정의에 따라 조사된 취업자와 실업자와 함께 즉 경제활동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자는 63년에서 78%인 반면 여자는 37%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남자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현재는 73%이고 여자는 계속 증가해서 53%에 이르렀습니다. 남자의 참가율이 하락한 데에는 경기 변동을 제외하면 예컨대 상급 학조로의 진학자가 늘어났다든지 근래에는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여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었지만 현재에도 20%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1973년에서 2021년에 남자는 82%에서 72% 떨어진 반면 여자는 48%에서 53%로 높아져 한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도 1948년에서 2018년에 남자는 86%에서 69%로 떨어진 반면 여자는 33%에서 57%로 높아졌는데 성별 격차는 더 적습니다. EU 국가들도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성별 격차는 이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성별 격차가 더 큰 것은 취업을 유지하면서 출산 및 육아를 양립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4-15에는 비농가의 실업률의 추이를 오른쪽 눈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농가의 증가율이 실업률이 통상 낮기 때문에 비농가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초에는 실업률이 16%에 이르렀지만 그 후 빠르게 하락하여 현재는 4% 수준으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1950년대에는 실업률 데이터가 없지만 당시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실업률이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고도성장기를 통해 실업률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4-16은 산업별 취업자 수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1963년에서 2021년에 756만 명에서 2727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별 구성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농림어업이 1963년에 63% 차지했지만 현재는 5%로 줄었고 광공업, 현재 광업의 비중은 미미해져서 제조업이라 해도 좋지만 9%에서 1988년에 28%로 정점을 찍은 후 현재는 16%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간접자본인 SOC와 서비스업의 비중은 28%에서 79%로 늘어났습니다. 광공업은 취업자 수가 1991년에 522만 명까지 늘어나 고용 증가를 주도하였지만 그 이후는 역할이 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서비스업의 취업자의 내역은 그림 4-17에서 보듯이 1980년 이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산업의 취업자 증가는 빠른데 거기에는 공공행정, 교육, 보건,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비중이 높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 서비스와 운수 및 통신업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산업의 취업자의 생산성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를 직접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지만 여기에는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산업별 부가치 생산 통계와 결합해서 취업자 1인당 부가치 생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림 4-18이 그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용된 표준 산업 분류가 여러 차례 개편되면서 계열이 단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운수통신업의 취업자의 취업자 1인당 부가치가 2002년과 2004년에 뚝 떨어진 것은 분류의 변경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분류 변경에 의한 단절이 있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표식을 한 것은 농림업, 관공업, SOC 및 서비스 산업으로 세 가지로 대분류한 것이고 나머지 표식이 없는 것들은 1980년부터
그러니까 SOC 및 서비스업의 내역을 보여줍니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의 단위는 100만 원이고 2015년 불변 가격으로 각 연도의 1인당 부가가치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의 전체 평균을 보면 1963년에 448만 원에서 2021년에 6,450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연평균 4.7%로 증가했습니다. 1963년에 전체 평균 대비로 농림업은 0.44배, 관공업은 1.23배, SOC 및 서비스업은 2.33배로 나와 SOC 및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 이후 관공업과 서비스업이 역전이 일어났고 1921년에는 전체 평균 대비로 보면 농림업이 0.35배, 관공업이 1.84배로 크게 뛰었고 SOC 및 서비스업은 0.88배로 오히려 평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관공업의 생산성이 특히 1990년대 이후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했음이 주목됩니다. 1980년 이후는 서비스업을 좀 더 세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금융, 부동산, 사업 서비스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이 1990년에는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 평균의 6.2배가 되었는데 2021년에는 1.65배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 사이 기간에 연평균 증가율이 1%에 불과하여 전체 평균 증가율 4.3%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성이 가장 낮았는데 같은 시기에 전체 평균의 0.84배에서 0.5배로 떨어졌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기타 산업인 공공행정, 교육, 보건,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는 1980년대에는 전체 평균의 2.8배로 높았지만 현재는 0.71배로 평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타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0.8%에 그쳐 예시한 산업에서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1980년에서 2021년에 관공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나와 다른 산업에 비해 특히 높았습니다. 이것은 앞 시기인 1963년에서 1980년의 증가율 3.9%에 비해서도 높아져 생산성 증가 추세가 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 생산의 증가가 빨랐으면서도 취업자 증가가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63년에서 80년의 관공업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9.5%였지만 80년에서 2021년까지는 그 사이에는 0.9%로 낮아졌습니다. 90년대 이후로 한정하면 관공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즉 80년대까지 관공업의 성장은 빠른 고용 확대를 수반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고용을 줄이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WTO 가입으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중국의 제조업 제품과 경쟁이 되지 않는 한국의 중소제조업에서는 제조업은 도산하거나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는 확대된 세계 시장을 무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 농림업의 취업자는 63년에서 80년에는 연평균 0.1%로 감소했지만 80년 이후는 마이너스 2.8%로 감소한 추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 산업이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율은 63년에서 80년 사이 연평균 6.2%에서 80년 이후는 3.2%로 낮아졌지만 농림업이나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과는 달리 서비스에서만 고용의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기타 산업인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개인 서비스업이 취업자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낮았음을 지적했는데 이들 산업의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이 1980년 이후 각각 6.2%와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코로나 감염 사태의 충격으로
2019년에서 21년간의 취업자 수가 연평균 4.4%로 감소했지만 그 전에 1980년에서 2019년간에는 연평균 2.1%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즉, 이 산업은 생산성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서비스업은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진 대신에 고용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이러한 역할은 제조업의 경우와 달리 국제 경쟁 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종사장 지위에 따른 취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림 4-19는 취업자를 근로자인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인 고용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1963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 근로자의 비중이 32%에 불과하므로 자영업자가 37%, 그들 가족 종사자가 31%였습니다. 당시 농림어업의 취업자 비중이 63%나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근로자 비중은 80%로 늘어났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각각 16%와 4%로 줄었습니다. 1988년부터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72%, 22%, 6%로 되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취업자 중 특히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림 4-20은 OECD 통계를 이용해서 1919년에 자국의 자영업 비중과 함께 1인당 GDP를 제시한 것입니다. 한국은 제시된 나라 중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6번째로 높은 나라인데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은 모두 1인당 GDP가 상당히 낮은 나라들 뿐입니다. 한국과 소득이 비슷하지만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이태리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소득이 비슷하지만 자영업 비중은 한국의 2분의 1 미만으로 나옵니다. 미국은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통상 경제가 발전하면 자영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갖는데 한국은 경제 발전 수준에 비추어 자영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사업을 일구어 나중에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도전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근로자로서 적절한 고용의 기회를 찾지 못해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경우입니다. 한국은 후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영업의 소득이 근로자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가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 가구 소득을 보면 2021년에 각각 8천만 원, 3,800여만 원, 6,500여만 원으로 나옵니다. 즉, 상용 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가구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고 자영업자 가구는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가구 소득이기 때문에 가구주와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재산 소득이나 이전 소득도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전체 소득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해서 보다 장기에 걸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가계에 기속되는 소득 중 임금 및 급여 항목이 근로소득의 총액을 뜻하므로 그것을 취업자 통계의 상용 및 임시 일용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면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영업의 소득은 가계의 영업잉여 중에서 자영업자가 관계가 없는 주택에 의한 영업잉여를 빼주고 준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인 준법인 기업소득 인출이라고 하는 항목을 더해서 좀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구해집니다. 그림 4-21이 그 결과입니다. 여기에 소득을 2020년 기준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누어 구한 불변 가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하늘색 실선으로 나타냈는데 1975년에 711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3,979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자영업의 경우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뺀 경우와 포함한 경우는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무가족 종사자를 뺀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남색 실선으로 나타냈는데 1990년 초에는 근로자보다 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았지만 그 이후 자영업의 연평균 소득은 2천만 원 수준에서 정체되고 되어 있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 사태를 반영해서 더욱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근로자의 소득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격차는 더욱 벌어져 최근에는 근로자의 2분의 1 수준으로까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한 1인당 소득으로 보면 1990년대 이전에도 근로자의 소득을 능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프에는 전술한 전체 자영업자 소득 중 준법인 기업 소득 인출 비중을 표시했는데 빨간색 실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10%에 머물러 있던 것이 그 후 빠르게 상승해서 현재는 45%에 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준법인이 아닌 자의 비중이 훨씬 높았음을 감안하면 그들의 소득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자영업 내부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의 소득이 열악하고 근로자와 비교해서 격차가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영업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관해서는 왜 그런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낮은 것은 한정된 시장에 너무 많이 진출해서 시장을 쪼개서 나누어 갔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경우에 특히 그러합니다. 도시를 둘러보면 예컨대 음식점, 빵집, 치킨집, 세탁소, 미용실 등이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밀도가 외국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까지 동원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수입은 보잘것이 없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으로서의 진출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자영업 진출 동기에 관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계를 위해 다른 적절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36.3%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이 15.5%이고 EU 27개국의 평균이 5.9%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OECD나 EU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어 은퇴해도 연금이 없거나 용돈 수준의 연금밖에 타지 못하는 노인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젊은 자영업자도 소득이 낮아도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